1995년 겨울 인천 중구 배다리 근처의 오래된 주택가. 그 해는 유난히도 눈이 자주 내렸고 날은 칼처럼 매서웠습니다.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은 골목은 해가 지기도 전에 어두워졌고 눈이 쌓인 슬레이트 지붕에서는 미세한 김이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거리엔 아직도 연탄을 쓰는 집들이 많아 골목 입구에는 연탄재가 쌓여있고 하수구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천천히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깨를 움츠리고 발을 구르며 빠르게 집으로 향하던 그런 계절.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가파른 골목 끝에 위치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잿빛 외벽에 나무문으로 되어 있고 유리창엔 오래된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진 그 집은 송 여사와 며느리 윤진이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송 여사를 예의 바르고 보지식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으며 길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만 하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윤진은 그 집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2년 되었고 남편은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며 독일로 자주 출장을 나가곤 했습니다. 실상 두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시어머니와 며느리로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진은 단정하고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긴 머리를 정갈하게 묶고 톤 다운된 옷을 입었으며 말을 할 땐 항상 눈을 마주치고 공손히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동네 아주머니들은 종종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얌전하고 예의가 바르다. 복 받았네, 복 받았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밖에서 본 윤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윤진의 삶은 마치 밀폐된 방 안의 꽃처럼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송 여사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하루 세 끼는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준비되어야 했고 음식에 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 정확한 맛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에 청양고추를 넣으면 안 되고 김치는 새콤해지기 전에 반드시 다 먹어야 했습니다. 실수라도 하게 되면 송 여사는 말없이 그릇을 밀어내며 윤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말로 야단치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 무언의 눈빛이 더 큰 압박이었습니다. 윤진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참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라 힘이 되어줄 수 없었고 남편과도 자주 연락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송 여사는 윤진의 방 전화선을 빼놓고는 괜히 통화 많이 하면 고장난다는 이유로 돌려놨습니다.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20시 전에 반드시 들어와야 했으며 집에 들어오면 문단속부터 확인한 후 송 여사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다녀왔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규칙 속에 갇혀있던 윤진의 삶에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골목은 이미 해가 진 것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윤진은 그날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시금치를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송 여사는 문을 열자마자 다그쳤습니다. 예, 지금이 몇 시니? 윤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죄송해요, 줄이 너무 길었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송 여사는 시금치 봉지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싱싱하지도 않잖아. 이런 걸 사려고 그렇게 늦었단 말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격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윤진은 평소처럼 참지 않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절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송 여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윤진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나한테 사과해야 할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왔겠지. 하지만 난 알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 피, 그 남자의 피가 너한테 흐르고 있다는 걸. 윤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송 여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했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감춰진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진은 방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이야, 괜찮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윤진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어머님이 뭔가 이상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고. 내가 잘못 태어난 거라고 해. 그로부터 이틀 뒤 윤진은 사라졌습니다. 윤진이 사라진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갔다고?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또 독일에 가 있다네요. 송 여사는 말이 없고 경찰도 이상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습니다. 마치 윤진이 바람처럼 사라진 듯 아무도 어디로 간 건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인천 서부경찰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골목 끝집 지하 냉동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였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낡은 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나오는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진 진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냉동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포장되지 않은 한 여자의 시신이 차가운 얼음과 함께 굳어 있었습니다. 윤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는 미소조차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시신 옆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경찰은 조심스럽게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안에는 20년 전부터 적힌 듯한 낯익은 이름들과 날짜, 그리고 무서운 복수의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수첩의 주인은 다름 아닌 송 여사였습니다. 송 여사는 왜 윤진을 죽여야만 했으며 수첩 속의 이름들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때는 1975년 2월 17일. 송 여사가 30살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바람 한 점 없는 무거운 겨울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는 석탄 연기에 매캐한 냄새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계는 저녁 2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송 여사는 오래된 재봉틀 앞에 앉아 조용히 시를 감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무표정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김태준. 그는 며칠 전부터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리고 귀가가 점점 늦어졌으며 입가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송 여사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마주했고 처음엔 말을 잃었습니다. 배신이라는 감정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송 여사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태준만 바라보며 헌신한 아내로서의 삶이 한순간의 외도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가슴속 깊은 분노는 처음엔 조용히 맴돌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글거리는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말했지만 그 말이 전부 그녀를 위로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 뒤 1976년 1월 25일.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고 바람은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송 여사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의 절친 이현수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술 냄새를 풍기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꺼림칙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지만 송 여사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현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이미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찢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자신이 딸이라고 믿고 키워온 아이 윤진, 그 아이가 실은 김태준, 그러니까 송 여사네 남편의 아이라고. 한때 태준과 현수가 사랑했던 같은 여인 서미경. 태준은 외도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송 여사에게 돌아갔고 현수만이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서미경은 임신을 하고 몇 달 후 딸을 낳고 무책임하게 떠났습니다. 현수는 이 아이는 내 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윤진. 그렇게 이름 지어진 아이는 현수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날수록 드러나는 것은 현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걸음걸이, 심지어 웃음소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김태준을 빼닮아갔습니다. 이현수는 갈등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질투와 분노, 혼란과 좌절이 술잔 속에 뒤섞였습니다. 그는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한겨울밤 송 여사를 찾아가 비밀을 토해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현수는 그 아이를 자신의 딸이라 믿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다는 고백. 송 여사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용서하려 했던 태준의 외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생명을 만든 죄였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 진실. 그것은 모든 것을 뒤흔드는 폭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송 여사는 매일 밤 낡은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첫 장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피를 지울 것이다.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천천히, 아주 조용히. 시간은 흘러 1990년대 중반. 시대는 변했고 거리는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삶도 조금은 여유로워졌지만 송 여사의 내면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고 규칙은 병적으로 엄격했습니다. 하루 세 끼는 반드시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차려져야 했고 윤지는 결코 자신만의 공간이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전화선은 끊겨 있었고 외출은 통제되었으며 그녀의 하루는 마치 감옥 같은 일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어머니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일부였습니다. 송 여사는 윤진을 통해 과거의 서미경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말투까지 전부 싫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아니라 피가 문제였습니다. 그 피를 지우는 것이 그녀가 20년 동안 다듬어온 계획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여자의 피를 지웠고 나는 2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으며 그리고 해냈다. 송 여사는 모든 것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경찰이 질문을 던져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진술을 남겼습니다. 복수는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매일같이 그 얼굴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피를 견디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옥이었노라고. 그 집은 결국 폐가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누구도 그 앞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젊은 여인의 발소리가 들린다며 창문 너머로 누군가 지켜본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복수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누구에게도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윤진의 인생은 사라졌고 송 여사는 자신의 영혼까지 함께 매장해버렸습니다. 그 지하 냉동고는 단지 시신을 보관한 곳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슬픔과 분노, 그리고 뒤틀린 사랑의 무덤이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뒤 김태준의 이름도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의 과거는 이제 무덤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 집안에 무슨 사연이 있던 거냐며 동네 어르신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새해가 오고 다시 시간이 흘러가자 누구도 윤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면 괜히 걸음을 빨리 하거나 아이들의 손을 꼭 잡는 정도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해 뒤 서울에 사는 중년의 한 남성이 우연히 한 신문기사 속에서 송 여사 사건이라는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한 여인이 떠나며 남기고 간 아이. 자신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언젠가부터 의심하게 되었던 아이.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될 수 있는지를 몰랐던 시절, 그 남자는 바로 이현수였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그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건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한 채 작은 다이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오직 윤진의 사진 한 장만이 오래된 셀로판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던 어린 시절, 지금은 세상에 없는 그 평범하고 따뜻했던 미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내 딸로 키웠었다면, 진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살아있었을까? 그 뒤로 그는 다시는 누구와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은 침묵 속에서 후회의 무게를 감당하며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인생은 복수라는 이름으로 지워졌고 또 하나의 인생은 비밀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또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된 골목, 인천 배다리 끝에 있는 잿빛집은 지금도 조용히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레이스 커튼이 흔들리고 지붕 위로 연탄의 연기가 피어오를 때면 가끔 누군가 말합니다. 그 집 안엔 여전히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밤이면 현관 앞에 발자국이 찍혀있고 마치 누군가 다녀간 듯한 흔적이 남아있다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전설이라 부르고 괴담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한 여인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걸. 그녀는 지금도 묻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왜 나여야 했을까? 그 피가 내 죄였던 걸까?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선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